네, 5월 둘째 주 고양신문 뉴스 체크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럴 때면은 아무래도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뉴스 체크를 통해서 고양시 뉴스는 여러분들께서 요약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잘 정리를 하시고, 또 중앙 뉴스는 중앙 언론을 통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양신문 고양팟은 멤버십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성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영상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입니다. 고양시가 3년치 하수도 요금을 폭탄으로 지금 매겨가지고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고양시 땅꺼짐의 1등 원인이 하수관 파손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지사 출신 첫 대통령이 나올 게 유력해졌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고양페이가 올 하반기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양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71%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버려졌던 백석 지하 보도가 딸기가 열리는 스마트팜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킨텍스 감사 보훈인사 논란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덕양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만수무강 잔치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 고양시에 좀 화제가 됐던 뉴스가 있었어요. 고양시가 한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 3년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했다.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뭐 언론사 헤드라인을 보면은 135만 원 고지서. 맞아요. 저 같아도 이거 받으면은 이게 뭐지? 뭐 깜짝 놀랄 것 같은데. 3년치 모으니까 135만 원. 일단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확인해 보셨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뉴스 체크에서 고양시가 하수관로 정비공사 순차적으로 지금 전 영역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요거랑 또 마침 이렇게 관련된 이런 소식일 수도 있는데, 자, 하수관로를 새로 만들면 하수관로와 연결되는 그 가구마다 하수도 요금이라는 거를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상수도 요금은 내가 물을 쓴 것만큼 이렇게 비례해서 돈을 내는 건데, 하수도 요금은 하수관로에 연결만 되면 정액으로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게 그게 바로 하수도 요금인데, 근데 문제는 고양시가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완료해 놓고 요금 부과 가구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한 게 뒤늦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라는 걸 고양시가 합니다. 자, 그랬더니 무려 2천여 가구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 시가 고지서를 안 보낸 데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3년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이번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납금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무려 27억 원이나 됩니다. 3년치 이거 한꺼번에 내라 청구서 보내니까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세금 폭탄 맞은 이런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이 고의로 세금을 회피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혀 아니죠. 징수를 해야 되는 고양시가 이제 누락을 시킨 부분인데 이제 와서 이거를 3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부과하라고 하면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시 관계자도 공공 하수관로 정비 사업 때 구역별로 이렇게 전산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니 그러면 시가 잘못해놓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게 세금 폭탄 매기면 어떻게 하냐라고 반발하자 시에서 뭔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좀 고려해서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다라고 뒤늦게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감면이 될 만한 부분들이나 요소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또 행정에서 세금을 갖다가 또 받아야 될 세금을 무조건 깎아주는 것도 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법을 찾을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을 느슨한 행정으로 제때 징수하지 못하게 된 거,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27억 원이라고 추정한 금액이 미징수 요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년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추산한 게 27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전산 누락이 계속 이어져 왔고, 이전부터 누락돼서 하수도세 징수 못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이번에 밝혀지지도 않은 겁니다. 시의 어떤 안일한 행정 때문에 하수구에서 물만 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세금도 줄줄이 새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연속해서 고양시의 하수관과 또 연관된 소식이네요. 이번에도 최근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인데, 어떤 개인, 민간이 땅꺼짐 지도라는 걸 제작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과학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윤신영 기자라는 분인데요. 2018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약 7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약
1,400건을 지역, 원인, 시기별로 또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 이런 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분이 만든 것입니다. 자, 이 통계를 좀 살펴봤더니 지난 7년간 고양시에서는 땅 꺼짐 사고가 34건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고양시에 이제 백석동에서 집안 침하 문제가 꽤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온수관 파열돼가지고 인명 피해 난 적도 있었고, 마두동 그랜드 프라자 지하 기둥이 금이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때 또 난리가 났었었죠. 막 건물 폐쇄되고 네네. 주변에 대한 또 전수조사도 같이 진행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화수관 관련 소식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 어떤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고양시 땅 꺼짐 사고 34건이라고 정리해 드렸잖아요. 근데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절반이 넘는 19건이 바로 하수관 손상이 원인으로 이렇게 밝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후화되거나 아니면은 접합이 불량한 이런 하수관이 파손돼서 누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토사가 쓸려 나가다 보니까 이게 땅 꺼짐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가 하수관 파손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럼 나머지 땅 꺼짐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것도 이제 결국은 인위적인 그런 원인들인데요. 땅을 파서 굴착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공사가 좀 부실하거나 아니면 되메우기를 할 때 거기서 불량이 일어나거나 해서 각종 지하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인한 게 나머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항상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오면은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사고가 발생했나. 사실 이게 자칫 불안감을 좀 조성할까봐, 그리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부동산 가격에 예민한 뭐 이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미 발생한 34건의 사고 발생 장소를 통계가 올라와 있는 거니까 저희가 구별로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덕양구가 12건, 일산 동구가 10건, 일산 서구가 12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각 구에서 어떤 지역이 또 땅꺼짐 발생이 많았는지도 좀 봤는데요. 일산 동구는 예상하신 대로 백석동이 좀 가장 많았고, 또 일산 서구는 대화동, 중앙로 그쪽에 많은 건물과 어떤 지하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쪽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덕양구는 뭐 내유동, 화전동, 설문동, 그리고 또 화정, 시가지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을 텐데 공개되지 않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사실 고양시도 집안 침하 사고에 아주 민감하게 나름대로는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관리대책 수립 용역 진행하고 집안 침하 지도를 제작하고 노후관로 점검하고 그리고 종합안전대응책 발표, 그때마다 보도자료나 이런 거 찾아보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야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시민들이 궁금한 건 그래서 결과는 왜 발표를 안 하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게 용역을 통해서 고양시가 작성한, 아까 그거랑 별개로 고양시가 작성한 고양시 집안침하 안전지도, 바로 요건데요. 이 지도에는 지하수, 또 상하수도, 토질, 토양 뭐 이런 것들이 상세한 정보가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이 지도에는 워낙에 민감하고 또 공식적인 이런 정보가 상당수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조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는 안 하겠다라는 건데, 다만 공공 목적의 허가 공사 설계 등을 위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지도가 뭐 민간에서나마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공개가 된 거잖아요. 향후에 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좀 잘 취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 때문에 저희 고양신문에서도 기사를 금요일 날 마감해 놓고, 야, 이 기사가 과연 죽는 기사가 되냐 사는 기사가 되냐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주요 정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3파전으로 정리가 된 건데, 근데 흥미로운 게 이번 대선에서의 어쨌든 거대 양당 후보 2명,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 탄생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네요. 뭐 사실 그동안 경기도지사 출신 정치인이 대권 도전을 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더라고요. 번번이 사실은 네. 도전을 했죠. 15대 대선 처음으로 이제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그 시기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맞습니다. 이인재 전 지사가 경선에 나섰다가 이해창 후보한테 진 다음에 네. 나와가지고 독자 출마해가지고 3자 대결이 돼가지고 야당이 당선이 됐었었죠. 그랬던 좀 기억이 나고 네. 그다음에 손학규 전 지사 굉장히 한동안 대선 후보로 항상 나오셨던 네, 물망이 맞습니다. 많이 올랐던 분인데 이분도 사실 본선 진출 자체도 이루지 못했던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죠. 지난번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이제 새누리당 탈당한 뒤에 이제 바른정당 경선을 나섰는데 그때도 이제 내부 경선에서 이제 밀려가지고 본선 진출을 못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2016년도에 그때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밀려가지고 워낙 셌죠, 뭐 그때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지난 대선 때 0.7% 정도 차이로 낙선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지사 출신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까. 민선 경기도지사 중에 유일하게 대선에 도전 안 한 분은 임창열 지사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결국은 대권행의 디딤돌로 경기도지사를 삼았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정에 인상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이력을 좀 내세울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세요. 김문수 후보는 32대 33대 이 재선 경기지사를 지냈었고요. 뭐 네. 재임 당시에 위기 가정 무한 돌봄 사업,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GTX 인프라. 처음에 제안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 이런 좀 성장 전략 계속 좀 추진을 해왔었던 도정 활동을 펼쳤었고요. 네, 어쨌든 그분이 연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정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많은 행정들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35대 경기도지사. 주요 정책으로는 이제 청년 수당으로 대표되는 기본소득 정책, 무상 교복이라든지 뭐 지역화폐 전면 도입이라든지 뭐 수술실 CCTV 설치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도내 공공기관 이제 이전 북부 쪽으로도 많이 좀 이전 결정이 됐었었죠.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시기 초기에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신천지 시설 강제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면서 그런 행정력이 되게 관심을 모았었죠. 또 공통점이 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것 외에 두 후보 모두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주류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는 이런 공통점도 좀 발견이 되네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동운동가 출신 굉장히 좀 강성이었잖아요. 네. 심상정 전 의원과 같이 활동했었고 정치인문도 이제 진보정당이 이제 민중당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후로 이제 보수정당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뭐 삼선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까지 하고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으로 좀 거듭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못지않죠.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인 게 인권 변호사 일단 출신으로서 성남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맡아가지고 이제 재선까지 했었는데 보기 드문 파격적인 정책으로 관심을 많이 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과의 대립각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당 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하고 지지층들을 좀 모아내는 과정들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에 대선 경선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냈었고 지금 이제 대선 후보까지. 자, 이번 대선만큼 경기도가 이렇게 주목받는 선거가 있었나 싶은데요. 그만큼 과거에 비해 경기도의 정치적 위상 또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게 높아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고양시를 포함한 이런 경기 북부에 대한 어떤 공약들이 또 이제 대선 후보로서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이동환 시장님과 김문수 대선 후보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딱히 접점이 있을까 싶긴 한데 뭐가 있죠? 고향이 같더라고요. 경북 영천이에요. 아, 그렇구나. 김문수 후보의 고향이 경북 영천이구나. 학교는 겹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교감이 있었나 이동환 시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지네요. 자, 5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지역화폐 고향페이 인센티브 지급이 마침내 재개된다는 전망입니다. 자, 반가운 소식이네요. 지난 1일에 이제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13조 8천억 규모였죠. 근데 여기 추경안 안에 민주당 측에서 요구했던 이 지역화폐 예산 4천억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 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 예산이 마련된 만큼 이제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향페이 인센티브 지원 사업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참여하는 걸로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입장이 바뀐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연초부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됐었던 거는 고양시가 도비 지원 사업에 참여를 안 한다는 그쵸. 거였거든요. 예, 맞아요. 그때 이제 도비 사업에 왜 참여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국비 사업만 참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사실 밝혔기 때문에 사실 입장이 뭐 달라진 건 없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기다렸던 국비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시 입장에서 이거는 사실 거부할 명분
부분이 없는 거죠. 참 도비는 안 하고 또 국비는 또 어쩔 수 없이 받고 참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인센티브 지급 그럼 언제부터 개시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이게 아직 예상 규모나 구체적인 시기는 결정된 게 없대요. 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지역화폐 국비 사업이 이게 매칭 사업이거든요.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예요. 그러니까 시 입장은 도비 매칭분이 도의회까지 통과하고 나면은 그때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올리겠다. 그럼 이거 빨라야 7월 이후. 사실상 하반기에나 집행이 가능한. 어쨌든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너무 시점이 늦은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주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좀 33억 원의 예산을 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시 예산부터 먼저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급할 수도 있고 특히 도비 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받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굳이 그거 통과되길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조금 아쉽네요. 고양시 아파트 전세가율 오랜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전세가율이 4년 2개월 5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부동산 통계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4월 고양시 아파트 전세가율은 71.0%, 지난 2021년 2월에 71.5%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난 1년간 고양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소 떨어진 데 비해서 전세 가격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게 아파트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양시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가격 추세가 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 고양시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0.6% 하락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은 덕양구는 조금 상승을 했지만 일산 동구, 일산 서구 각각 하락해서 평균치가 좀 낮아진 거거든요. 수치는 이제 자막에 보시는 대로고요. 반면 같은 기간에 아파트 전세 가격은 5.13%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역시 자막으로 이렇게 수치 보시면 되고요. 고양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제곱미터당 625만 2천원. 근데 평균 전세 가격은 443만 9천원. 그래서 전세가율이 71%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차익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그렇게 매입하는 이 갭 투자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았나. 이러한 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좀 우려스럽긴 하겠네요. 물론 뭐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비단 고양시만 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 4월 전국 전세가율은 68.16%, 그러니까 뭐 고양시랑 큰 차이는 없고 역시나 이제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이렇게 찍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70% 넘기냐 마냐 요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어우 거긴 꽤 높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살펴보니까 전세가율이 70%를 상회하는 곳이 고양시를 포함해서 이천, 동두천, 안성, 파주 뭐 등등 8곳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지자체들은 또 대부분 지난 1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고요.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진 현상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따라서 아파트 매매를 관망하는 이런 투자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많이 유입된 것 같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여러분 백석 지하보도라고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자,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보행 통로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었던 백석 지하보도가 사계절 내내 딸기가 열리는 스마트팜으로 되살아난다라는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이라는 걸 공모를 했는데요. 고양시 백석 지하보도가 대상지로 선정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지하보도에 딸기가 열린다라는 그림 자체가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이라는 이름 자체도 되게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백석 지하 차도가 어딘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왜 지난주에 일산 동구보건소 설명하면서 안산공원이라는 녹지에 새로 건물 들어섰다 설명드렸잖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석역에서 마두역 방향으로 한 400m 정도 내려가면은 알미공원, 안산공원, 중앙로 양쪽으로 조금 큰 이런 녹지가 있습니다. 이 중간을 이렇게 관통하는 지하보도가
지역구가 바로 지도에서 보시는 이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하신 경기도 선정한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 이거는 또 뭐냐 하면은 도심 내의 유휴공간 또는 경기도의 어떤 농촌 지역의 폐건물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스마트팜, 그러니까 실내에서 온도나 인공 태양광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연중 내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또 여기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사업 효과를 노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뭐 주요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는 더 먼저 그렇게 활용이 잘 되고 사례도 있었고요. 있고, 이런 사업들이 다른 곳에도 좀 종종 많이 있나 보네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산 또는 뭐 화정 이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이렇게 개발이 됐잖아요. 그걸 설계할 때는 보행로를 신호 없이 논스톱으로 이렇게 쭉 도시 전체를 연결한다라는 개념으로 마두역, 주염역, 화정역, 백마역, 일산역 주요 지점마다 지하 보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석 지하 보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같은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한참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더라도 횡단보도에서 평지로 이렇게 건너는 게 훨씬 더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 보도가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별로 통행하지 않는, 관리가 잘 안 돼서 뭔가 약간 좀 우범지대 비슷하게 되는, 그렇죠. 자, 이런 버려진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거 지하보도 공간을 좀 다르게 활용할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나 또는 전시 공간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활용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지하보도를 활용하는 거는 백석 지하보도가 처음이네요. 이 스마트팜이 구체적으로 어떤 좀 형태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나왔나요? 경기도의 자료를 좀 보니까요, 백석 지하보도 면적이 약 76평 정도 규모인데요. 딸기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그러니까 주 종목은 딸기예요. 사계절 딸기 수확, 딸기 모종 교육 할 수 있는 체험 교육장, 딸기 주스나 딸기 와플 등을 판매하는 카페, 이렇게 한 3가지로 공간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사업 예산은 6억 6,700만 원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45%, 고양시 45%, 그리고 스마트팜이 만들어지면 운영업체가 농업법인 팜팜, 여기가 지금 다른 곳에서도 이걸 잘 하고 있는 데인가 봐요.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10%를 예산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을 오는 9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면 12월 아니면 내년 1월쯤에 지하 보도에 가서 딸기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킨텍스 이동환 시장 최측근 CEO의 친동생이 감사로 선임된 그 문제를 두고 계속 지금 보훈 인사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이를 규명하기 위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시의회가 지난 2일날 이제 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킨텍스 인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시의원들 중에 누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은 최규진 의원, 부위원장은 신인선 의원이 맡게 되고요. 나머지 위원으로는 뭐 문재호, 최성원, 김혜련, 권선영, 김미수, 송규건 의원, 이렇게 총 8명으로 구성이 돼요. 지난번 신청사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좀 국힘 시의원들은 뭐 참여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이건 정치적인 좀 약간 쟁점이기도 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조사 기간은 이제 오는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최규진 위원장의 이야기인데요.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감사 추천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을 하고, 나아가서 고양시 출자 출연 기간 인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향후 제도 개선 방안까지 같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앞서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고양시의 인사청문회 제도 조례에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빨리 도입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반영된 특위 조사가 있지 않을까.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덕양 노인복지관에서 마을잔치가 열렸습니다. 80세부터 100세까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기로연 잔치였는데요. 자, 이 잔치는 지역 기업인 태건 BF가 후원했다고 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들이 이동환 고양시장 등 공직자들로부터 축하의 술잔을 받았고, 흥겨운 공연 또 맛있는 식사도 이어졌습니다. 태건 BF는 18년째 기로연을 열면서 고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고마운, 또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주세요.